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혜원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새해 소망과 새해 목표를 정하는 일인데요. 저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새해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저는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좀 해외 출장을 가서 일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우리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역마살이 좀 있는지라 좀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를 공부하고 겸사겸사 돈도 좀 벌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번 크리스마스 연말 때도 공부가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배우신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새해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정경심 1심 판결입니다. 네, 지난해 23일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두 분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는 고위층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형량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특히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입학 비리 관련된 7가지 중에서 단 한 건도 정경심 교수 측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반증 자료가 하나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무겁다는 형량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죄가 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네. 총 7개 스펙에 대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거나 조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부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이 사모펀드가 논란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입시 비리가 중심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첫째로는 사모펀드로 인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 네. 둘째로는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점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연관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례적인 판결이다, 형량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네. 이제 하한은 2년 6개월 정도,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반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변론 전략이 좋지 않았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건 다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모두 부정하고 모두 무죄를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변론 전략을 짜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2심에서는 좀 변론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괘씸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양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기의 죄를 계속 부정하기만 하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반성을 하려면 일단 죄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 잘못을 인정해야지 반성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데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반성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정경심 교수 측을 보면 징역 4년에 벌금 지금 5억, 추징금 1억 3,800만 원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유라 사건, 그러니까 최인실 사건을 보면
최순실은 이제 3년을 받았어요. 단 한 건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의 이 4년 구형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에서 정말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네.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증인들한테 이제 뭐 관련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고 회유를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위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뭐 뚜렷이는 없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이런 재산범죄나 네. 이런 문서위조죄나 이런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적인 증거는 다 소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들 상황들로도 충분히 추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죄 취지가 번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게 정 교수 측에서는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한 걸까요? 조교에게 당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주지 않는 등의 절차 하자만으로 그러니까 PC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발언했던 거고, 또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다른 표창장들과 다르다는 점 근거로 이제 양형 판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네. 동양대 그 강사 휴게실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교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다는 점 인정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정경심 교수의 PC고 정경심 교수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제 피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 조교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교가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해가지고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던 것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크게 위법하지 않다,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이게 이제 판단이고, 네. 다만 이제 검찰이 파일을 추출한 다음에 네. 조교한테 파일 목록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거 원래 이제 임의 제출을 받더라도 뭔가를 추출하거나 이러면 목록을 이제 나중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절차상 문제는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수집한 다음에 뭐 사후적으로 절차가 약간 잘못된 것 정도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 판례거든요. 뭐 조금 약간의 위법이 있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부인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심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좀 치열하게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부인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1심 결론이 뒤집히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론의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괘씸죄가 더 적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론을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입시 비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7개 중에서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빙 서류와 이제 부산의 한 호텔 실습 및 인턴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공모를 했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산도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거나 이런 점들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사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연루가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네. 그러니까 PC와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 교수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모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이죠.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가는 걸까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판단은 각 재판부가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같은 심급에서 공범에 대한 유사한 사건에서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면
후행하는 판결하는 재판부에서는 선행 판결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법원의 다른 판사들끼리 존중할 필요가 있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제 판결이 각각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버리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후행 판결인 후행 사건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심리에서도 이 판결을 참조를 해서 일단 그것과 유사하게 또는 동등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뭐 저도 예, 변호사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판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영향을 예,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의 대승이다, 뭐 법원이 윤석열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예, 교수의 1심 판결과 이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복귀죠. 예, 복귀 관련해서 성탄절에 주는 이제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돌려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상권 분립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이제 검찰의 독립성과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한 판결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한 거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이제 우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좀 더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여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은 상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법원이 검찰에게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고, 네. 일단 사법부로서 엄연히 독립적인 부처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은 좀 확실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법원이 뭐 윤 총장을 위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을 보니까 이건 유죄가 맞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렸겠죠.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신뢰도를 깎을 필요는 있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무리를 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정리하게 다른 단체를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당리당리하게 사법부를 이용을 하면 안 되고 다른 단체를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에 좀 반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입시 비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과대포장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뭐 조국 전 가족이 뭐 희대의 뭐 천하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뭐 천하의 사기꾼으로 몰린 것인지, 아니 재판부 뭐 판사가 뭐 문 정부 현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인지는 뭐 재판 대법원 결과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시점의 판결로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정 교수 측이 특히 입학비리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입시 비리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수시 모집 이런 같은 전형에 있어서 이게 우리 이제 비교과라고 하죠. 상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위층의 비리 내지는 조작, 이런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크게 보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입시 비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 문제가 비단 입시에 그치는 게 아닌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슈였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등장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월 22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출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서울시장 출마를 고사했던 안철수 대표가 18일 만에 말을 바꾸고 우선은 서울시장을 이제 출마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권 단일화까지 외치면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사실은 현재 뭐 국민의당 의석수를 보시면 이제 3석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기 2022년에 있을 대선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화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원 내에서 세력이 아주 미약하고, 또 이제 서울시장을 한번 양보를 하고 대선 후보를 양보를 하고 이런 행동을 거치면서 많이 세력이 줄어들었어요. 세력이 줄어들었고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이제 처음처럼 전폭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아무래도 지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야권과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쪼개지면 절대로 당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 대표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을 단일화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야권의 단일화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마땅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우선 의원들이 적고, 현재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금태섭 의원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거를 당내 경선보다는 또 밖으로 좀 끌어내서, 그러니까 중도층을 좀 끌어내는 그런 단일화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내가 단일화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를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 그리고 내년이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당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이 결국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뭐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뭐 야권 통합 경선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원샷 경선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금태섭 위원이라든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예전처럼 뭐 안철수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팬덤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네. 예,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현 시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뭐 금태섭 후보, 때로는 뭐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권 단일화를 좀 하면서 네. 여권에 좀 도전장을 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우선 뭐 국민의힘은 이미 뭐 지도부라든지 이제 구성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3석밖에 없어요. 그걸 흡수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뭐 야권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딜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석에 가까운 국민의힘과 단 3석밖에 없는 국민의당이 뭐 합친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 많은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대표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야권에서 가장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의 영향력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문제는 이제 경선의 룰이에요. 왜냐하면 지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각자 이제 자신들에게 최대하게 유리하게 경선의 룰을 짜려고 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러면 경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밖에서 갑자기 날아 들어온 안철수 대표가 좀 굴러 들어온 돌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3지도로의 확장,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또 안철수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는 서로 이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어떤 룰을 선택해야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 어떤 룰을 선택해야 또 국민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각을 재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예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랑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뭐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국민 일반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상대 정당의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란도 있었고, 많은 논란 끝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일종의 양보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이런 방식의 양보를 할지 이거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권 후보자 중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사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우선 뭐 고민이기보다는 현재 장관하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이제 다음 개각, 과연 거기에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레임덕이 걸렸다 말았다 뭐 계속 이슈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특히 다음 마지막 개각에서는 저는 박영선 장관을 굳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고 개각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견에 봐서는.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과연 문정부가 본인의 레임덕을 막을지에 대한 뭐 승부수를 박영선 장관이 던지는지, 차기 대권을 그래도 계속 여당에게 유지하려고 박영선 장관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낼지는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개각의 결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의 개인적인 이제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여당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만약에 빅텐트를 이루어가지고 한 명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후보자 중에서는 1위의 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서울시장이 돼도 과연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폭넓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장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뭐 미투 선거다 이렇게 펼쳐졌는데, 사실은 이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으로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바꿔놓은 게 아니라 야당이 바꿔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잘못 나왔다가 변호사님 말처럼 거기서 만약에 낙마할 경우는 정말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초래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떠한 뭐 중진의 의원들, 때로는 뭐 나올 만한 후보들도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권 후보자들이 많이 사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임종석 차출론 이런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여권에서 다들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을 것 같고, 1년짜리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위한 디딤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순장조예요. 순장조고 1년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계륵이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자꾸만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당 집토끼들이 지지를 해주는, 여당 이제 열성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는 후보가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추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당선 가능성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이 나오지 않으면 한 8, 90%는 여당이 진다고 생각을 해요.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서 이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거의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뭐 방역이나 이런 거는 뭐 4월까지 어떻게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경제는 포기했고 뭐 방역은 이제 운에 달려 있고, 결국 이제 젠더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젠더 이슈에서는 여성 후보가 정말 유리하단 말이죠. 여성 후보라도 내줘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여성 후보인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나가서 될 수 있나? 내가 나가서 뭐 서울시를 과연 이제 서울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시정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 후보들이 생각은 많아지지만 실리는 챙길 수가 없고 후보군이 오히려 야당보다 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민심으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보궐 서울시장 선거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뭐 미투 선거도 되겠습니다만 집값이거든요. 부동산을 과연 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있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후보가 나와서 그것을 본인이 총대 메고 할 수 있을지도 여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뭐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남짓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자기가 장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죠. 또 내년 봄이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사철에 전월세가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 정부와 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을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서울시장 후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프레임이 박원순 전 시장의 실종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야던 서로가 이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프레임 우선 잘 바꿔놨어요. 그거는 당연히 선거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정치고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는지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 서울 시민들도 이거를 뭐 발판해서 그 다음에 차기 대권이 어떻게 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계속 부동산을 안정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잠깐 와서 정권을 가서 바꾼다 안 바꾼다는 실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 민생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맞고, 민생이 한 두 가지를 보죠. 뭐 부동산 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소득이나 경기 민생이 있는데, 소득이나 경기는 지금 서울시가 많은 확진자 2.5단계로 인해서 자영업 경기나 이런 게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없고, 부동산 민심도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도해를 해볼게요. 누구나 유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잖아요. 유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싫고, 무주택이면 전월세가 올라서 싫고, 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이제 경제 민생 민심이란 말이죠. 민생 민심으로 도해를 해보면 이제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지금 여기 목 끝까지 차 있다. 이것을 야당 후보가 적절히 터트려주기만 하면 이제 당의 교체는 정말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도시 서울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전초전은 승패에 따라서 각 진영에 미칠 데미지 또한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죄송 청문회입니다. 네, 지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변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변내정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변내정자 청문회,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나는 청문회였고, 뭐 변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뭐 전문적인 경력과 자질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했던 막말, 뭐 구역 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덕성적인 문제만 이제 청문회에서 거론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뭐 이번 청문회를 떠나서 여태까지 청문회를 보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사실 청문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계속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생명이라든지 본인들의 이권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막 던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도 역시 정말 국민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청문회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망스러웠던 청문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청문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차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는 많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이제 변창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이거든요. 네.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택을 강행한 사례가 총 합쳐서 30개입니다. 30명의 장관이 동의 없이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이 됐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26번째예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가면 30번째 채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채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변창흠 장관이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어도 어차피 여당은 인준을 해줬을 것이다. 뭐 이왕 하는 거 그럼 심플하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시지 요식적인 청문회 절차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 지금 이 정도 와서 뭐 청문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절차로 변질이 되긴 했어요.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뭐 잘 봤죠.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죄송 청문회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어떤 막말을 했길래? 뭐 예전에 보면 뭐 구역 사건 발언을 또 심하게 했고 또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외식을 안 한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르게 해설하면 돈이 없는데 무슨 외식을 하겠냐 집에서 밥 먹지 뭐 이런 식이었고 또 이번 뭐 청문회 때 뭐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침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꺼려한다.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변창흠 후보자는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나면 그대로 그냥 발설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인 그런 되게 입장이 강하신 분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뭐 막말을 본인이 그 해놓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본인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SH 뭐 거기 사장도 했고 LH도 사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좀 받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또 변호사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뭐 막말 청문회라고는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막말을 거의 안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고 청문회 이전에 이제 막말을 많이 하신 거죠. 뭐 공식 석상도 아니고 사실은 뭐 LH, S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내부 회의나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막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막말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얼마나 인망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새나와가지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네. 뭐 SH 내부 회의에서 말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했느냐 그걸 들은 내부 인사가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부 인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걸 언론에 고발했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변 장관님이 좀 인망이 부족하지 않나. 네. 예, 좀 그래서 장관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네.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 회의에서 나오기에도 다소 과격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 이제 작년에 특목고 입학 시 제출한 학업 계획서에 보면 환경정의 시민연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등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이제 변 후보자가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아니면 변 후보자의 이제 부인과 관련된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 후보자는 뭐 고교 입학할 때 뭐 기재되지 않았고 또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특히 이제 학생들을 갖고 있는 또 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이제 큰 상처가 준 그런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 교수 관련해서 이제 논의했던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사회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남용을 해서 서로 이제 친구나 지인들의 자녀 또는 본인의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행위, 네.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뭐 너무 만연한 내용이라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변내정자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변내정자의 개인적 논란보다는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번 청문회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이제 내보내고 현재 뭐 부동산 집값이 워낙 상승을 했고 잡지를 못하고 또 여론 또 국민들이 워낙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가격으로 내세운 게 이제 변창흠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보면서 여당보다는 야당이 질문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위 내가 좀 아쉽지 않았나. 막말은 어차피 했던 거고 여당이 그렇게 해서 뭐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준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국민들에게도 그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야당의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이 청문회는 좀 아쉽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수님 정말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게 뭐 막말이나 이런 논란들은 이미 기사로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걸 굳이 이제 트집을 잡는 것보다는 좀 정책이나 철학을 좀 더 파고들어서 좀 야당이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전 장관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쪽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그렇지만 사실 정책이나 철학도 이미 기사로 충분히 다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서 이분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럴 거면 이제 청문회를 왜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뭐 정책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야당이 어느 정도로 예전의 정책과 철학을 실무에 맞춰서 유연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요하고 또 날카롭게 공격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뭐 야당이 무슨 말을 하건 이분의 정책이나 철학이 뭐 변하기 하겠습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죠. 있습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책 청문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 역시 요식행위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능력이 좋으면 그 사람의 도덕성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능력이 좋으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오는데요. 변내정자는 장관 내정자로 결정난 이후 부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했습니다. 자신의 발언 역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는데요. 이 변내정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그 사과하셨을까요? 이상 한 주간의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일개 연예인이 그것도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을 받을 그런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하고 전쟁 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 북한 아닙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미국이에요?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연평도 폭격 등등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이 적 아니에요? 김정은이 적 아니에요? 빨갱이가 적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근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 뭐합니까?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군대의 사기는 우리나라 지키는 군대 군인들의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 보고 떨어진다고요? 대한민국 공무원 처참하게 살해되었을 때 우리나라 뭐 했나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과 군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힘 빠지고 맥 빠지는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국민 사과를 하라고요? 국민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요?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 연예인이에요.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네, 오늘의 입법 예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입니다. 네, 변호사님,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어떤 법안인가요? 예, 뭐 총평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먼저 말씀해 제가 주시죠. 입법 예고를 상당히 많이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간만에 좀 재밌고 좋은 법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국적법이 바뀌는데 네. 병력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이런 법률. 이게 또 이제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30세 이전과 65세 이상은 또 열어뒀어요. 30세 이전 왜 열어놨느냐? 반성을 하고 군대를 갈 기회를 주는 거고 65세 이상은 솔직히 나이가 많잖아요. 힘들죠. 예, 이 정도면 회복해줘라 이런 거고 그렇게 좀 이제 양 사이드를 다 열어주는 법률 만들어줬고 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원래 이제 40세가 되던 때에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이제 병역법이 이제 45세로 이제 병역의 상한 연령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맞추어서 46세로 올렸습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대해서. 네. 다른 법률과 체계적 정합성을 맞춘 뭐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 이거는 솔직히 유승준 씨 저격 입법이라고 볼 수 있죠. 유승준 입국 금지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이런 분들 굳이 입국을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법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45세까지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네. 위헌 논란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 유 씨의 유튜브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2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봐야 돼서 한번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첫 번째 들은 그 영상이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꼼꼼히 봤는데, 말도 안 되죠. 국적이 미국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면서 어떤 법을 만들던 본인이 뭔 상관입니까? 근데 유승준 이제 씨라고 해야 되겠죠. 예, 유승준 씨가 이제 화가 난 거는 이제 이름이 이제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솔직히 뭐 그냥 병역 기피 강화법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근데 이건 원천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이제 와서 이제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 된 상황에서 유튜브 한 25분짜리를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열변 토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제가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지금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입법을 어떻게 발의를 하던 간에 본인이 전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0.7번 봤습니다. 차마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껐는데요. 뭐 참 안타깝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좋아했던 분인데 사람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구나, 영락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줬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못난 어른이 되지 않도록, 못난 이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얼마나 안 막히면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뭐 극우 쪽으로 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그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투표권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뭐 외국인의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인데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우파의 엑스맨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네. 좀 어떤 보수 우파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면서 네. 이제 여론을 돌리려는 이제 엑스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이상한 영상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유 씨가 억울해하는 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제 생각에는 여행 비자를 신청하면 잠깐이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유승준 씨는 그 지금 본질을 모르는 게 뭐냐면, 네. 본질은 그거예요. 팬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갔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팬들과 약속을 어겨서 뭐 양측이 손해낸 것이 아니라 네.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긴 본질은 본인이 망각한 채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뭐 법리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네.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법리적으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네. 뭐 억울함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교도소에 이제 수용된 분들을 보면 연쇄 살인범들도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사람 한두 명씩 죽인 사람들도 지가 다 억울하대요. 네. 내가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아.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 네. 이게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의 심리가 이렇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억울한 건 진짜다. 그것과 별개로 뭐 지금 입법은 뭐 입법대로 가는 거죠. 유 씨는 이번 법안이 자신 한 명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뭐 유승준 법안이긴 합니다만 뭐 시발점은 과연 유승준 씨가 이제 한 게 맞죠. 하지만 뭐 유승준 씨 뭐 독단적으로 막으려고 뭐 대한민국 뭐 입법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악법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저지른 이제 과오, 진심 어리게 지금 사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자신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입국 관리법은 유승준 씨를 타겟으로 하고 만든 법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했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 네. 너무나도 명백하게 한 사람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꿈에서 이 조문을 꿈에서 이제 떠올리더라도 한 사람의 얼굴과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그분의 얼굴이 바로 유승준 씨고. 그래서 이 계기가 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 뭐 굳이 부인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제 쉬쉬하면서 했던 일들을 명백하게 이제 이슈화 시켜주신 분이 유승준 씨니까 뭐 계기가 된 건 나쁘지 않고 네. 이제 법안이 부적절했느냐 여부는 개인만을 규제하는 처분적 입법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처분적 입법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법이 유승준, 뭐 미국 이름 스티븐 유 이러면서 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위헌 위법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거는 이미 입법의 재량권 안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뭐 유승준 씨가 계기가 됐다고 해서 이 법률이 위헌이나 위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과 우리가 입국을 허가해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범죄는 안 저질렀다. 이건 맞는 말인데 약속 지키지 않고 범죄는 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입국을 허가해 줘야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뭐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부각을 하셔가지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뭐 앞으로도 한국 들어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 한창 인기가 많을 때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사람이란 거죠.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죄는 안 저질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그 이상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 씨는 김병조 의원의 법안을 두고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강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모른다며 아무 영향력도 없는 아저씨의 입국을 왜 정치인이 나서서 막냐고 외쳤는데요. 유 씨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 씨를 스티브 유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승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 씨를 동경했던 청소년이 30대가 되었고 당시 20대는 40대가 됐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국회는 지금의 총평을 말하자면 어떤가요? 뭐 조금씩 네. 뭐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예전에는 참 답답하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 네.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또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아, 정경심 1심 재판 판결도 그렇고 네. 뭐 안철수 뭐 서울시장 이 관련돼서 그렇고 변창흠 또 후보자에도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유승준 법안도 그렇고 국민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핑계 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총평을 말하자면 네. 이번 이슈는 좀 핑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도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과연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